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도 공주가 나오는 동화책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린 눈으로 봐도 스토리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느꼈거든요. 공주가 아무리 재투성이로 있어도 왕자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오는 것도 그렇고 매번 행복한 결말로 끝을 맺는 것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모님만 봐도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을 하셨지만 결혼 기간 내내 치열하게 싸우고 사셨거든요. 그런데 남녀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어린 딸을 보고 아빠는 바로 엄마 탓을 하셨어요. 어린애가 늙은이처럼 벌써부터 세상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니 이게 다 당신이 애 앞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살아서 그래서 그런 거야. 하여간 옆에 내가 애 앞에서 할 말 안 할 말 안 가리고 하니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어.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죽어라 일하는 나만 불쌍하지. 아이고 누가 들으면 당신이 매달 기백은 벌어다 주는 줄 알겠네. 고작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주면서 툭 하면 생색은 다른 집 남자들은 당신의 월급의 2배, 아니 3배는 더 벌어다 주면서도 아내 귀한 줄 알고 자식 교육에도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아? 인간이 툭 하면 반찬 투정이나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와이프 깎아내릴 줄만 알지. 도대체 당신이 가장으로서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입 있으면 말해봐.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가곤 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저는 결혼이 아닌 독신주의를 택하게 되었죠. 거기다 제가 천성에 의심이 많아서 사람을 잘 믿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연애가 제대로 될 턱이 있나요?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성격덕을 본 적도 있어요. 바로 사기를 당한 적이 없다는 거였죠. 심지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을 가서도 그 흔한 환전 사기나 택시요금 사기도 당한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사랑에 속고 돈에 우는 여자들이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 없었어요. 아무리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지만 어떻게 사랑과 사기를 구분 못할까 했었죠. 그런데 저처럼 의심병 기질이 다분한 사람도 막상 닥치고 보니 아주 속수무책이더군요. 그것도 아주 제대로 눈탱이를 맞은 거예요. 깨를 볶아도 모자랄 신혼기간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부모님은 눈만 마주치면 서로 으르렁댈 정도로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마치 전생의 원수가 만나 산 것처럼 싸움이 끊이지 않던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무렵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솔직히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시기가 언제냐가 관건이었을 뿐 두 분의 이혼은 전부터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부모님께서는 사춘기 딸이 당신들의 이혼으로 인해 혹여 삐뚤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셨어요. 이혼을 앞둔 상황에도 저를 위해 제주도로 마지막 가족여행을 떠나셨을 정도였거든요. 그때 제주도에서 보낸 3박 4일 기간이 제가 기억하는 한 부모님이 말다툼 한 번 없이 조용히 지낸 기간이었어요. 평소와는 너무도 다른 분위기에 저는 두 분의 이혼을 감지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부모님은 마지막으로 부모로서 자식한테 단란한 가정의 기억을 남겨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제 예상대로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날 부모님은 저를 불러 당신들의 이혼 사실을 전해주었어요. 내용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흔한 레퍼토리였죠. 비록 우리는 이혼을 하지만 엄마 아빠는 우리 딸을 영원히 사랑한다는 그런 고리타분한 얘기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덧붙이셨어요. 저를 위해 헤어지는 거라고요. 아빠가 미안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쉽지 않더라. 비록 지금은
엄마 아빠의 이혼이 혼란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따지고 보면 이게 우리 정원이를 위한 길이기도 해. 늘 싸움만 해대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쪽 부모 밑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 지금은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네가 크면 그땐 엄마 아빠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아빠는 평소와 달리 나직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저 이기적인 부모의 어설픈 변명 정도로만 느껴졌었죠. 부모의 이혼으로 제 인생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생활은 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한 이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던 엄마가 일을 해야 했기에 전처럼 혼자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해야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전처럼 방과 후에 친구들과 놀러 다닐 시간이 없었어요. 학원에 다녀오면 아침을 먹고 남겨둔 설거지와 청소, 빨래를 해야 했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엄마는 내일 집에 돌아올 땐 기진맥진해서 씻지도 않고 쓰러져 잠드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를 돕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요. 그렇게 한 3년쯤 살았을까요? 처음부터 엄마의 결혼을 반대하셨던 외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보시곤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엄마랑 저를 외가로 불러들이셨어요. 외할아버지는 지방 유지로 재산이 꽤 많으셨는데 엄마가 다니던 대학도 때려치고 학벌도 돈도 없는 빈털터리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엄마와 연을 끊고 사셨던 거죠. 그러다 외삼촌을 통해 엄마의 이혼 소식을 접하시곤 찾아오셨던 거예요. 귀하게 키운 딸이 이혼녀가 돼선 식당 일을 하며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는 억장이 무너지신 거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사람을 시켜 저희 짐을 외가로 옮기셨어요. 엄마한테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고요. 외할아버지 댁에는 외삼촌 내외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엄마랑 제가 불편할까봐 외할아버지는 외삼촌 내외를 분가시키셨어요. 남은 인생은 딸이랑 같이 보내겠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외숙모는 한사코 분가를 거절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외할아버지 재산을 저희 엄마한테 뺏길까봐 그게 겁나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사실 그 마음도 이해는 갔어요. 이날 이때까지 무서운 시아버지 수발을 들며 버텼는데 10수년간 연락도 없던 딸이 들어와 시아버지 재산을 나누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거기다 이혼까지 해서 외할아버지한테 측은지심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니 더더욱 걱정이 되었겠죠. 그래서 분가를 반대했던 건데 그걸 외할아버지가 모르실 리가 없었죠. 그동안 네가 성심껏 수발 들어온 거 잊지 않았다. 네 공은 나중에 충분히 보상해 줄 테니 다른 걱정 말고 이제라도 내 식구끼리 편안하게 살아. 더는 말 않겠다. 결국 외할아버지의 결정대로 외삼촌 내외는 분가를 하셨고 저와 엄마는 외할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이혼하고 처음엔 한두 달에 한 번, 그러다 반년, 1년에 한 번 정도로 저를 만나러 오던 아빠는 언제부턴가 제 생일도 잊고 연락이 뜸해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고2가 되던 해에 재혼을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아주 가끔 전화통화만 할 정도가 되었죠. 그러다 다시 얼굴을 보게 된 건 상견례를 하기 며칠 전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아빠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엄마가 상견례랑 결혼식엔 아빠가 참석해야 한다고 하도 강요하셔서 그렇게 된 거였죠. 아빠는 훌쩍 자라 결혼을 앞둔 저를 보시곤 저랑 눈도 제대로 못 맞출 정도로 미안해 하셨어요. 새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저와는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산 게 미안했나 봐요. 그 일로 아빠에 대해 서운함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내심 결혼식장에 꼭 아빠 손을 잡고 들어가야 하나 의구심이 들긴 하더라고요. 생물학적 아빠긴 하지만 엄마한테 저를 떠넘기곤 양육비는커녕
위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부인하고 낳은 어린 딸 사진을 휴대폰 바탕화면에 깔고 사는 아빠를 보니 이제 정말 내 아빠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엄마가 닭달에서 나오신 모양인데 바쁘시면 결혼식 안 오셔도 돼요. 외할아버지 보시기 불편하실 텐데 부담드릴 생각 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그건 아니지. 자격도 없는 나한테 이렇게 아빠 노릇할 기회를 줘서 오히려 고맙다. 그래, 남편감은 어떤 사람이니?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4살 위고 그 사람도 이혼가정에서 자라서 가족이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뿐이에요. 그럼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랑 같이 살 거란 말에 아빠는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아무리 남처럼 연락도 않고 사는 사이지만 그래도 당신 딸이 시집살이를 하는 건 못마땅한 것 같았어요. 개인 사업이라면 정확히 어떤 분야의 사업을 말하는 거니? 회사 규모는 크다니? 재정은 탄탄하고 제대로 알아보고 만나긴 한 거지? 아빠는 마치 흥신소 직원처럼 남편에 대해 캐물으셨어요. 그 모습은 분명 딸을 걱정하는 아빠의 모습이었지만 왠지 그때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 아빠 노릇 좀 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괜히 삐딱한 생각만 들었거든요. 정확히는 나도 잘 모르지만 투자 관련 회사라 그랬어요. 근데 아빠가 이러는 거 나 좀 기분 나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취조하듯 그러지 마세요. 엄마랑 외할아버지한테도 검증받고 결혼 승낙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취조하듯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제 말에 아빠는 미안하다며 화제를 바꾸셨어요. 하지만 이내 또다시 남편에 대한 얘기로 흘러갔죠. 바로 집 문제였어요. 왜 하필 시댁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거냐고 말이죠. 아빠는 혹시 신혼집 구할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 아빠가 얼마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잘할 때 양육비 한번 안 보내준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솔직히 기분이 좀 묘하네요. 근데요, 아빠가 걱정할 만큼 제 시댁 형편 어려운 집 아니에요. 강남에서 50평대 아파트에 사는 집인걸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외할아버지한테 부탁하면 될 일이고요. 그 말에 아빠는 멋쩍은 듯 쓴웃음을 지었어요. 괜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꼴이 되었으니까요. 결국 아빠는 외할아버지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상견례와 결혼식에 혼주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아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저였지만 딸을 위해 가시방석 같은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사실 아빠는 결혼 기간 동안 엄마랑 사이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세상 둘도 없는 아빠였거든요. 제게 처음 자전거를 가르쳐 주신 분도 아빠였고 국자를 태웠다고 엄마한테 욕을 먹으면서도 제게 뽑기를 만들어 주신 분도 아빠였고 삼복더위에 고열에 시달리는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간 분도 아빠였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아빠는 함께 사는 동안 저와 참 많은 것들을 함께 하셨어요. 한동안 그걸 잊고 살았지만요. 저는 결혼식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빠와의 추억이 떠올라 한참을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자식에게만큼은 절대로 내가 겪은 상처를 되물림하지 않겠다고요. 부모의 이혼으로 자식이 받을 상처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부모를 미워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요. 그때부터 내 결혼 생활의 목표는 내 인생에 이혼은 없다 였어요. 걱정에 가까운 제 다짐을 한 방에 날려준 건 남편이었어요. 개인 사업을 하던 남편은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집안에 유일한 남자로 살았던 남편은 다른 집 남편들과 달리 주방에 자연스레 드나드는 사람이었죠. 제가 커피를 부탁하지 않아도 아침에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고
샌드위치나 핫케이크를 만들어주곤 했어요. 어머님은 그런 아들을 만류하기는커녕 제가 설거지라도 할라 치면 시누이를 불러 시키곤 하셨고요. 결혼 전에 남편이 자기랑 결혼만 해주면 평생 여왕처럼 떠받들고 살겠다고 하길래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아들의 그런 행동을 오히려 독려하곤 하셨고요. 남들이 말하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시월드는 저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시누이도 착해서 집안 살림이며 굳은 일을 저 대신 도맡아 하곤 했고요.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다 보니 이 남자를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독신을 고집하던 지난날이 아깝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막 잠자리에 들었는데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보, 할아버지께서 사주신 아파트 말이야. 혹시 그거 아직 비어있어? 남편이 뜬금없이 제가 살던 아파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제가 대학 때문에 외가를 떠나 서울에 정착할 때 할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사주신 거였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살던 집이기도 했고요. 세입자 들이기 전에 수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직 비워놨지. 근데 그건 왜?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실은 말이야. 민지가 엄마 몰래 사귀는 남자가 있거든. 애는 착한데 아직 취준생이라 엄마한텐 취직하면 소개하라고 했더나 봐. 근데 얼마 전부터 몸이 이상해서 테스터로 검사를 해봤더니 2줄이 나오더래. 혹시 몰라서 내일 내가 병원에 데려가 보기로 했는데 문제는 엄마야. 우리 엄마가 깨어있는 분 같아도 그런 쪽으론 정말 고지식하시거든. 임신이 아니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맞다면 큰일이거든. 그래서 말인데 만약 임신이 맞다면 민지 자기 집에서 좀 지내게 하면 안 될까? 오래 있을 건 아니고 남자애 취직할 때까지만 있게 해줘. 입덧이라도 했다간 엄마한테 바로 들킬 것 같아서 민지가 걱정이 태산이더라고. 직장이라도 있어야 엄마한테 결혼 얘기라도 꺼낼 거 아냐. 내가 월세는 줄게. 부탁 좀 하자. 자기야, 부부끼리 무슨 월세야. 그리고 민지 자기 동생이긴 하지만 나한테도 하나뿐인 시누이야. 안 그래도 나 대신 살림까지 도맡아 해주고 있어서 미안하던 참인데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대학교 4학년인 시누이의 임신 소식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때는 일단 시누이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저는 근무 시간 내내 남편의 전화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연락이 왔는데 임신이 맞더라고요. 뭐? 벌써 10주나 됐다고? 그럼 2달 반이나 됐다는 얘긴데 금방 배 불러오겠네. 어떡해? 내 말이 민지가 생리불순이 심해서 일찍 눈치를 못 챘다네. 그나저나 일을 어쩌냐? 엄마 알면 까무러치실 텐데 미치겠네. 자기야, 일단 오늘 바로 민지를 자기 아파트로 옮겨야 하니까 아파트 번호키 비번 좀 알려주라. 엄마 문화센터 가신 사이에 내가 얼른 집으로 가서 민지 짐 빼다가 옮기게. 결국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자 우리 부부는 어머님 몰래 시누이를 제 아파트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어머님한테는 시누이가 전화해서는 동기들과 함께 교수님을 따라 남해로 봉사활동 떠난다고 했고요. 그런 거짓말로는 길게 시간을 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별 도리가 없었어요. 임신한 시누이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게 걱정이 됐지만 아직 시집 온 지 불과 반년도 안 된 제가 집으로 찾아가면 시누이도 불편할 것 같아서 일단은 남편한테 모든 걸 맡겼어요. 대신 그동안 시누이가 하던 일을 제가 도맡아 하게 되었죠. 그동안 몰랐는데 직장일 하랴 퇴근 후 살림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어요. 거기다 뜬금없이 시누이 얘기를 꺼내는 어머님 때문에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어머님은 한 달이 되도록 집에 안 오는 시누이가 걱정된다면서 직접 학교로 찾아가 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신우이와 신우이 남친이 집으로 찾아오고야 말았죠. 신우이의 임신 사실을 들은 어머님은 예상대로 충격을 받으셨는지 뒷목을 잡으셨어요. 그 앞에서 신우이와 남자친구는 싹싹 빌며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어머님은 끝내 허락을 안 해주셨죠. 남편과 상의 끝에 어머님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신우이와 남자친구를 제 아파트에서 지내게 했어요. 결혼 전이기는 했지만 두 사람이 결혼할 의지가 강했고 무엇보다 신우이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거든요. 어차피 엎질러짐을 어머님이 설마 끝까지 반대하겠냐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석 달이 지나도록 어머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지 뭐예요. 조금 있으면 신우이 배가 점점 불러올 텐데 말이에요. 상황이 안 좋아서 저는 어머님을 설득하고 남편은 신우이를 달래며 우리 부부는 양쪽으로 나뉘어 이번 사태 수습에 나섰어요.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은 늘어만 가니까 저도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막 근무를 시작하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관리실이라고요? 네, 제가 702호 주인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네?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아파트 관리실 직원 말에 따르면 저희 집이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돼서 주민들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신우이 부부가 임시 거처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을 했더니 신우이가 외국인이냐고 묻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캐리어를 끌고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든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제 아파트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신우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길래 번호키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글쎄 안에서 외국인 남녀가 저를 보더니 비명을 지르지 뭐예요. 정작 놀란 건 전데 말이죠.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게스트래요.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했다나요? 그래서 여긴 내 집이고 나는 거기에 내 집을 숙소로 올린 적이 없다고 하자 황당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체크인 하던 날 집주인 여자를 만나서 가전제품 사용법도 듣고 웰컴 선물도 받았다면서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그 여자랑 연락한 번호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글쎄 신우이 전화번호더라고요. 내 전화를 안 받길래 외국 여자 전화로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받는 거예요. 어찌나 화가 나든지 정말. 제 전화를 받은 신우이는 만나서 설명하겠다며 근처 카페에서 보자더군요. 20분쯤 뒤 카페로 들어온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실직고를 했어요. 배는 불러오는데 양가 어른들 모두 결혼을 반대하고 있어서 걱정스런 마음에 출산할 때 들어갈 병원비라도 벌 생각에 저 몰래 에어비앤비에 가입해 집을 빌려주었다고 말이죠. 그런 거라면 진작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요. 돈 문제라면 나랑 그이랑 충분히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언니한테 미안해서 그러죠. 언니 집에 얹혀 사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병원비 얘기까지 해요. 우리가 남인가요? 내 남편 동생이면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가질 거 없어요. 그건 그렇고 홀몸도 아닌 사람이 지금 어디서 지내요? 신우이는 남친이 살던 원룸에서 같이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장 가서 짐 가지고 오자고 했더니 한사코 거절을 하더라고요. 내일이면 손님도 돌아가니까 다시 제 아파트로 들어가겠다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파트에서 숙박업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신우이는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얘기해서 어머님을 설득해 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시간만 끌 수는 없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지나가는 말처럼 내 코가 석자라고 이러지 뭐예요. 그래서 회사에 무슨 일 있냐고 했더니 직원 실수로 투자자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는데 우리 쪽 실수라서 혹여 소송이라도 당하면 큰일이라나요? 하지만 당장 회수할 수 있는 현금으론 부족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제주도 땅을 급매해야 할 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주도로 내려갈 예정이라고요. 도대체 얼마가 부족한데 내 계좌에 돈이 좀 있으니까 말해봐. 그런데 글쎄 무려 10억이나 있어야 한다는 거 있죠. 아, 제주도 땅은 몇 년만 더 묵히면 대박날 땅인데 그래도 어쩌겠어. 당장 소송을 막아야 하는걸. 그나저나 땅이 좀 커서 금방 팔릴지 그게 문제네. 이번 달 말까지 말미를 달라고 하긴 했는데 그 전에 땅이 팔려야 할 텐데. 말이 쉽지 10억 규모의 땅이 그렇게 금세 팔리겠어요? 예상대로 제주도에 갔던 남편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하는 남편을 보니 제가 다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의 땅 문서를 들고 외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상황을 말씀드리곤 땅 문서를 맡길 테니 10억을 빌려달라 부탁을 드렸죠. 외할아버지께선 잠시 생각에 잠긴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곤 긴 침묵 끝에 할아버지 승낙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땅 문서는 필요 없다. 이건 네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너 필요할 때 쓰도록 해라. 네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고. 알았지? 그렇게 저는 외할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다 남편한테 주었어요. 남편은 덕분에 살았다며 제 손을 잡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남편은 활짝 핀 얼굴로 출근을 했어요. 간만에 남편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제가 다 기쁘더군요. 그런데 그 모습이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온 집안에 불이 꺼진 채 캄캄하더라고요. 거실로 들어와 불을 켰는데 세상에 소파고 식탁이고 아무것도 없이 집이 텅텅 비어있지 뭐예요. 마치 이사 떠난 빈집처럼 말이죠.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는 거예요. 그건 시내의와 어머님도 마찬가지였죠.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띵한 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 방으로 가보니 바닥에 제 옷과 화장품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어요. 침대며 장롱, 그 밖에 남편의 짐들은 감쪽같이 사라진 채였죠. 그제야 남편이 날 버리고 떠났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울다 보니 남편이 건넸던 땅 문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땅 문서를 들고 아파트 상간의 부동산에 가서 알아봤더니 위조된 가짜 문서더라고요. 거기다 더 놀라운 건 반년 넘게 살아온 어머님 집이 월세였더라고요. 처음부터 단기 계약을 한 거였지만 그나마도 며칠 전 갑자기 집을 빼겠다고 해서 집주인이 엄청 화를 냈다고 말이죠. 거기다 혼인신고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나마 알고 있던 휴대폰 번호도 바꾼 상황이라 결국 제가 남편에 대해 아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난 반년 동안 살부비고 살았던 남편이 사기꾼이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결국 저는 사기꾼과 살면서 제 손으로 외할아버지 돈을 빌려다가 사기꾼 입에 고스란히 털어넣은 셈이었죠. 바보같이 말이에요. 저는 그 충격으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제 아파트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얼마 뒤 제게 상황을 전해 들은 엄마는 그 길로 달려왔더라고요. 엄마는 혹여 제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을까 걱정이 되셨는지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다짜고짜 지금 경찰서에 있다며 당장 거기로 오라고 하지 뭐예요? 피곤하다고 싫다고 했더니 그놈 잡았다. 사기꾼 일당. 그러니까 당장 이리로 와. 정확한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작정하고 숨었는데 무슨 수로 찾냐 싶었지만 속는 셈 치고 엄마와 함께 경찰서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지 뭐예요.
처음부터 남편 직업이 뚜렷하지 않은 게 의심스러웠던 아빠는 업체에 부탁해 남편 뒷조사를 하고 있었고 뒤를 추적해 일당을 소탕한 거였죠. 민지야, 아빠가 뭐라 그랬어? 의심이 독이 되기도 하지만 잘 쓰면 약이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 넌 나 닮아서 의심도 많은 녀석이 어쩌자고 이런 사기꾼한테 속아? 아빠 말을 듣고 보니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엄마가 자주 했던 중국놈 빤스를 뒤집어 입었나? 어쩜 이렇게 부녀가 똑같이 의심이 많은 건지 라는 말이요. 사실 제가 의심이 많았던 건 다 아빠를 닮아 그런 거였거든요. 어릴 땐 엄마의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덕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젠 더 이상 내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딸을 위해 긴 시간 동안 제 주변을 살펴주시다니. 역시 세상엔 내 부모만큼 나를 아껴주는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나도 모르게 아빠 품에 달려들어 펑펑 울고 말았죠. 아빠는 그런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어린아이 어르듯 괜찮다고 내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아빠 덕분에 사기꾼 일당도 잡고 잃어버렸던 돈도 찾은 저는 남편 놈이 써버린 4천만 원을 채워 외할아버지께 돌려드렸어요. 그리곤 종종 아빠한테 전화해 안부 인사도 하고 있어요. 현재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결혼 사기와 공문서 위조 등 여러 제목으로 형사 고발된 상태예요. 거기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가 저와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몇 건 더 발견한 덕분에 사기꾼 가족의 형량과 벌금은 더 늘어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의 등쳐먹고 살려는 자들의 말로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듯 말이죠. 그런 의미에선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에 좋은 분과의 인연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